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번 주 한 주가 향후 전국의 운명을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허성호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과 함께 정치권 움직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두 분 가셨습니까 혹시 광화문광장? 저는 못 갔습니다. 네, 굉장히 어제는 역시 1, 2, 3차 차수가 거듭할수록 가장 많은 인원이 몰렸고요. 또 횃불도 엄청나게 등장했고 또 기대했던 대로 그래도 그 평화 기조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232만 명이 모였는데요. 그리고 행진도 이제 갈 때까지 가는 이 100m 라인까지 가게 됐는데 일단 그 계속해서 번지고 있는 촛불 민심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께 먼저 평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현장을 쭉 이제 지켜보기도 하고 네. 또 2시부터 지켜보고 늦게까지 지켜봤는데요. 어제 저는 2시쯤부터 4시까지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조건부 퇴진을 밝혔기 때문에 조금 그 촛불 시위의 동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겠나 사실 좀 그 예상을 했는데 저녁이 되면서부터 이렇게 이제 그 촛불 시위대가 모이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엄청난 숫자가 모인 건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그 촛불의 민심은 결국 흔들리지 않았다 하는 것을 현장에서 느끼게 됐고요. 또 이 민심을 이제 앞으로 이제 정치권에서 어떻게 이걸 잘 담아서 또 이 민심을 어떻게 정치권에서 이 민심의 합의를 만들어낼 건지 이런 부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어제 조금 제 개인 입장에서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은 민심이 다 좋았는데 어제는 횃불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근데 횃불을 들은 사람들이 대개 보면 이제 마스크를 다 끼고 물론 마스크 낀 건 이유가 있겠죠. 횃불에서 날라오는 여러 연기 때문에 했지만 그러나 횃불이 일단 출연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는 게 앞으로 이제 7차, 8차 계속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것이 촛불하고 횃불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촛불은 어떻게 보면은 평화적인 시위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깔려 있는 부분이고 횃불은 자칫하면은 이게 폭력 시위로 갈 수 있는 상황으로 어떤 의도가 좀 깔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촛불 민심을 뒤집을 수 있는 횃불이 등장했기 때문에 다음 7차 이럴 때에 횃불이 자칫하면은 폭력 시위로 그동안 비폭력 시위에서 폭력 시위로 바뀔 또 염려가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는 일어날 수도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 횃불 출연을 보면서 조금 그런 좀 약간 그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게 순수하게 횃불 시위로 끝나기를 저는 바라죠. 예. 네. 자, 어제 이제 더 눈에 띄는 것은 보수단체 집회도 그렇지만 거기에 이제 등장한 인물의 동태였는데요. 윤창중 전 대변인이 등장을 해서 굉장히 좀 파장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단히 눈살이 찌푸려지던데. 그러니까 언론사에 대한 비판도 많이 했는데. 거기 아주 거친 언어로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대통령 방미 중에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망신을 갖다가 무지개 썰 뻗치듯이 했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나와가지고 이걸 이용을 해서 자기가 마치 억울하게 희생양이 된 것처럼 또 박근혜 정부가 지금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불성설인데다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윤창중 씨가 그때 제대로 된 그러니까 한국에 귀국을 하지 않고 미국에 남겨져가지고 거기서 제대로 된 처벌을 만약에 받았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닌가. 저는 그때 윤창중 씨 귀국시켜야 된다는 쪽에 좀 마음이 기울었었어요. 왜냐하면 외교하러 갔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다 떨어뜨려 놓고 올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에 와서 보면은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은 것 때문에 저렇게 발언을 하고 다니는 게 아닌가. 다시 이 이야기를 갖다 논리를 갖다 조금 더 전개를 시켜보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금 일어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내고 책임을 물어야지 그렇지 않고 어물어물 넘어가면 나중에 지금 윤창중 씨 지금 하듯이 그때 나 희생양 됐다 억울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서지 않을까 박근혜 대통령이나 친박 세력이 그런 두려움이 어저께 그 현장을 화면으로 보면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윤창중 씨를 보면서 이 일을 대단히 엄정하게 끝까지 의문점 하나도 남김없이 처리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보수 단체, 뭐 애국 단체보다 해서 박사모 다 이제 전체 합쳐서 보수 단체들의 어떤 시위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게 이것은 보수 진보의 싸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최순실 사건으로 인한 국정농단 그리고 네. 우리 국가의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지. 이게 진영 논리로 뭐 보수나 진보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나 또 한 가지 보면 보수 입장에서 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최순실 사건과 관련해서 정말로 뭐 아주 별의별 얘기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일부는 상당히 지금 사실로 밝혀진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사실 아닌 것으로 좀 밝혀지고 있고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이렇게 이런 사항들이 자꾸 우후죽순으로 흘러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좀 분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든지 정치권에서 좀 담아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뭐 굳이 보수의 어떤 보수의 어떤 그 입장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도 좀 일정 부분은 좀 담을 필요가 있지 않나. 너무 진보 보수 이런 진영 논리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렇군요. 어쨌든 230만 명이 이번 촛불 집회에 몰려들면서 대국민 담화 이후에 촛불은 더 불타올랐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난주부터 흐름을 쭉 보면 성남 민심이 이제는 정치권으로도 좀 번지는 네.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야에서도 좀 싸움이 치열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탄핵 가결안의 열쇠를 준 게 바로 비박계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비박계 내에서도 조금 의견들이 엇갈리는 것 예,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도출될까요? 그 오늘 아침에 그 비박계 입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황영철 의원이죠. 대변인 겸이죠. 예, 예. 그 황영철 의원이 대통령과 회동하는 데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7일 오후 6시까지 입장 표명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비박계는 강온으로 이렇게 조금 나눠져 있는 상태죠. 아마 지금까지는 양손에 떡을 줬다라는 느낌으로 있었을 겁니다. 청와대에도 이렇게 압박을 하고 야당에 대해서도 바게이닝 파워가 세졌으니까 양손에 떡을 쥔 것처럼 생각을 했겠지만 어제 집회를 보고는 아마 생각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 양손에 잘못하다면 불덩어리 들고 있겠구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탄핵안이 만약에 부결이 된다고 하면 그건 여권 내에서 죽은 목숨이고 탄핵안이 또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것이고 탄핵안이 가결이 되면 뭐 존재감이 없고 뭐 그런 건데 여하튼 지금 현재 비박계는 굉장히 고민을 할 텐데 비박계의 입장은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 7일 오후 6시까지 거기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네. 조금 전부터 새누리당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회의가 연석회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아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일단 야당 입장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요. 야당은 이 촛불 시의 함의가 어떻게 보면은 헌법과 법질서 테두리 안에서 모든 걸 정치권에 해결해달라 이런 주문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야당이 처음부터 이게 지금 탄핵으로 갈 건지 극우 내각으로 갈 건지 이런 시나리오를 전혀 못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야당도 지금 그래서 탄핵에 대한 단일 대우를 못 갖추다가 5차 집회 촛불 집회에서 이렇게 하다는 정치권이 정말 호되게 국민들한테 매를 맞겠구나 싶어서 단일 대우를 갖춰서 이제야 탄핵을 발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탄핵이 과연 절대선이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탄핵을 일단은 탄핵에 주춤하다가 탄핵으로 갈 수 있다는 건 뭐냐면은 모든 책임은 비박한테 떠넘기겠다.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비박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비박계에서 갑자기 대통령을 만나서 7일 날 오후 6시까지입니까? 5시까지 대통령의 어떤 퇴진 로드맵을 밝히지 않으면은 뭐 탄핵에 일단 참여하겠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박계에서도 탄핵에 참여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또 분열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박계 입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탄핵이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이것은 정치권 전체에 대한 책임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오히려 청와대나 대통령께서 일단 비박계 이런 탄핵 이런 거 관계없이 일정 부분 대통령이 다음 주 그러니까 7일 전에 뭔가 그 평화적인 퇴진을 위한 로드맵을 일정 부분은 밝힐 가능성이 있다. 그래야지 정치권이 혼란에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비박계나 그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뭔가를 좀 얘기해 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죠. 그래야지 어떤 그 탄핵이 가결, 부결 관계없이는 명분을 지금 찾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명분을 대통령이 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에 따라서 탄핵 가결과 부결에 대한 국복봉이 네. 정치권으로 갈 거냐 아니면 청와대로 갈 거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아마 7일 전에 대통령이 일정 부분 직간접적으로 뭐 직접적일 수도 있고 간접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퇴진에 대한 로드맵을 좀 구체적으로 밝힐 가능성이 좀 점치진다고 그렇게 봅니다. 네, 부장님. 네. 지금 이제 그 이사님께서 직간접적으로 만약 간접적으로 예전에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었는데요. 간접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비박이 어떻게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탄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문제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핵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책임을 갖다 엄정하게 묻지 않고 어물어물 해결을 하면 예. 그 뒤에 두고두고 이것이 우리나라 정치의 골칫거리가 될 걸로 저는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대통령의 말을 갖다 신뢰할 수가 없게 대통령이 행동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그랬다가 안 받는다든지 그다음에 자꾸만 이걸 정치 게임화 시켜가지고 국회에다 공을 던진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국민들이 더 분노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대통령이 분명하게 책임을 지고 분명하게 퇴진을 하는 즉각 퇴진을 비롯해서 아주 단기간 내에 퇴진을 하는 로드맵을 밝히지 않는 한은 탄핵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탄핵이 되고 대통령도 지금 잘못이 없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헌법재판소에 가서 분명히 논쟁이 됩니다. 자기는 죄가 없다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기소를 했고 그러면 거기서 자기 소명할 것도 다 소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심판을 받는 게 그게 말끔하게 정리하는 그리고 질서 있고 명예로운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탄핵 이외의 길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 게요. 어떤 생각이십니까? 탄핵이 절대선이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박근혜 정부는 박근혜 정부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탄핵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은 탄핵으로 가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탄핵으로 만약에 가서 가결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대통령이 바로 직무정지됩니다. 그러면 국정공백 상태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헌재가 결정할 때까지 그 국정공백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 문제는 뭐냐면은 국정공백 상태에 대한 야당의 로드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탄핵만 얘기했지 탄핵 이후에 전국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결국은 야당이 책임입니다. 물론 국민들은 탄핵하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무책임하게 나가서는 안 되는 거죠. 탄핵으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박근혜 정부보다 더한 사태가 올지도 모릅니다. 왜? 대통령이 지금 검증 과정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 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지금 뭐 박근혜 정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음 대통령만큼은 정말로 엄중하게 국민들의 탄핵 검증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시스템화해서 대통령이 검증을 해서 그리고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대표가 뭐 검증이 제대로 됐습니까? 반기문 대표가 제대로 지금 검증이 됐습니까? 지금 소위 말하면 대선 후보들이 제대로 된 검증을 겪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 정도면은요. 60일 이내 선거를 치른다면 즉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저는 대통령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무죄 추정주의에 하면은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죄인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헌재 가서 이게 밝혀질 부분이에요. 왜? 검찰도 지금 사실관계를 제대로 지금 확인을 못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혼란보다는 오히려 정치권에서 아무리 촛불 시위의 함의가 대통령 하야 탄핵한다 하더라도 탄핵하지 않고 정말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 가서 전국이 안정되고 국정공백을 최소화시키고 그다음에 자기 대선도 무난하게 국민들이 엄청난 그 검증 과정을 제대로 겪어서 뽑을 수 있다면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절대 선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정치권에서 아무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국민들이 지금 매가 무서우니까. 그러나 아무리 국민들이 매가 무섭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쉽게 얘기해서 탄핵을 가결된다면 그 이후에 교통 정리를 해줄 누군가 필요할 텐데 그게 되겠느냐 이제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공감하지 못하는 말씀해 부분들도 주시죠. 있는데 예를 들면 탄핵이 가결됐을 때 국정 공백이 온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로드맵을 갖다가 제시를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거국내각 이야기가 있었죠. 그랬다가 그것이 유야무야되고 이 국면으로 오니까 지금 그걸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모두 함께 그 탄핵 가결 이후 또는 하야 이후의 상황을 갖다가 상정을 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로드맵을 갖다가 만들지 못했다는 점,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절대선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어차피 거국내각을 구성하기에는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탄핵 열차는 출발을 했어요. 그럼 탄핵 문제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새 그 국정공백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좀 솔직히 말해서 걱정은 됩니다. 국정공백이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피의자 대통령이 앉아서 여론의 역풍 속에서 아무 일도 못하면서 국정이 채워져 있는 것보다는 그런 대통령은 좀 물러나고 그러고 나서 새살이 돋게끔 하는 과정이 훨씬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땐 국민이나 국가에 이롭죠. 그리고 아까 이제 검증 말씀을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검증을 못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탄핵이 가결이 되더라도 또는 부결이 되더라도 대통령이 임기를 채울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4월 말 6월 대선 뭐 이런 이야기들은 이미 여당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됐던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60일 대선이 되게 지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이 돼 있습니다. 그 60일 사이에 검증이 충분치 못하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할 분도 있고 안 하실 분도 있겠지만 저는 나름대로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만일 그것이 검증이 충분치 못하다 그러면 헌법 같은 걸 고쳐서 앞으로는 대통령이 하야한다면 90일 뒤에 뭐 선거를 한다든지 제도를 고쳐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는 60일이면 60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요. 저는 이 모든 논란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덧붙이면 6차 촛불 집회까지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 국민이 정치 구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 구단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이 구단입니다. 정치 구단들이 지금 호랑이 눈을 뜨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큰 걱정 안 해도 시민들이 이 큰 길을 갖다 계속 만들어가면서 뚫고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말씀대로 탄핵안이 발의가 돼서 뭐 표결이 강행이 됐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결이 됐다고 가정을 해볼 경우에 거기서 또 끝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헌법재판소로 이제 거기 넘어가게 되는 건데요. 거기서도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헌법재판소 가는 것도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재판이에요. 일종의 말하면요. 그냥 거기서 뭐 가부 결정하는 거 재판입니다. 그것도 재판이라는 건 뭡니까?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 그다음에 대통령이 지금 그 관련된 직권남용이라든가 강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관계를 지금 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검찰이나 특검, 지금 국정조사 지금 동시에 지금 다발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가결이 됐을 경우에는 일단 핵심이 어디냐? 헌재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특검이라든가 국정조사는 일단은 과외로 지금 벗어나게 돼 있습니다. 거기는 그냥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특검은 특검대로 가고 국정조사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점 어디에 맞춰지냐?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헌재에다가 모든 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다행히도 뭐 여야가 합쳐서 여야가 머리 맞대서 그 국정공백을 맞추기 위해서 개헌을 한다든가 아니면 거국내각을 구성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헌재로 넘어가라 보면은 대통령이 과연 정말로 평화적인 평화적인 퇴진을 할 수 있는 로드맵을 내놓겠나 하는 부분이죠. 어차피 헌재 가면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면죄부가 될 건지 아니면 내놓을 건지 사퇴할 건지 이런 게 결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재 가는 그 과정의 그 어떤 국정 공백의 상태가 오히려 더 험난하다. 지금은 이제 우리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국민들의 뜻은 중대하고 엄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정말로
그 정치인들보다는 정치권보다 훨씬 더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시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담아서 실행하는 결국은 정치권입니다. 그 정치권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국정 공백이 최소화되고 정말 나라 시스템을 언제는 제대로 만들 거냐 하는 부분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누가 다 자기 대통령 되는 것조차도 결국은 정치권에서 일단 개헌을 한다든가 아니면 현재 대통령의 어떤 임기를 줄일 거지 이런 부분도 결국 정치권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그 촛불시 하면은 이미 국민들의 뜻이 어디인지 이미 충분히 이미 전달이 되었고요. 지금은 중요한 것은 빨리 여야가 머리 맞대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해고도 지금은 이제는 정치권에서 굉장히 냉정해야 됩니다. 네. 흥분할 상황도 아니고 냉정해서 앞으로 지금 차기 대한민국을 어떻게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 거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개조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하는 과정에 삼아야 되고요. 지금 또 최순실 씨 이 사건을 우리가 정말로 정치권에서 반면교사를 삼아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알겠습니다. 만드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네. 보는 거예요. 네. 탄핵이 부결될 경우 저희가 가정을 안 해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여의도로 횃불이 옮겨갈 것이다 예, 얘기는 예. 했지만 네. 결과적으로 정치권이 그대로 주저앉을 수 없을 네, 거기 네.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그 상황이 됐을 때 어떤 예상되는 각 당의 어떤 플랜 B라고 할까요? 이런 네. 것들이 있을 거란 얘기죠.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전제를 하나 하겠습니다. 각 당의 플랜 B보다 훨씬 중요한 게 국민들의 플랜 B입니다. 그러니까 각 당들은 이제 나름대로 움직이겠죠. 예.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이나 친박은 기가 조금 살아날 것이고 예. 비박들은 당내에서도 곤란하고 국민으로부터 굉장히 지탄을 받겠죠. 네. 그다음에 야당은 야당대로 제대로 처리 못하는 안 서겠죠, 또. 예, 예. 수렴을 못했으니까 그것도 굉장한 지탄을 받겠죠. 그래서 극심한 정치권에 대한 극심한 불신이나 그다음에 효능감이 떨어진 데 대한 지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텐데 저는 야권에서는 처음에는 임시국회로 넘어가서 탄핵을 재발의하는 문제, 특검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재발의하는 문제를 갖다 논의할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은 국민들은 다 물러가기를 원하게 될 겁니다. 국회 해산 전부 다 교체되는 걸 한다는 국회 해산을 요구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가서 우리 이사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새 판을 갖다 대한민국을 갖다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근본적인 변화를 갖다가 도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한 욕구도 굉장히 강하게 분출이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두가 국회 해산서부터 네. 시작을 해서 정치, 경제, 사회, 재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강한 압박이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저도 거기 좀 더 붙이면요. 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다 맞는데 거기다가 저는 개헌 정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제는 만약에 부결이 되면은 바로 개헌 정국으로 가야 된다. 개헌 정국 가기 전 단계가 뭐냐? 결국 그거 임시 거국 내각을 구성해서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개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국가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 되고요. 이제 야당에서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것이 지금도 늦지 않는데 이 사실 그 차후에 대통령이 물러났을 때 이후에 어떤 로드맵을 빨리 제가 얘기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자칫하면은 부결이 되면 즉시 야당은 새로운 비대 체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물러나야 됩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당은 그러면 자유롭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당도 자칫하면은 정말로 이제 일부 지금 뭐 남경길 지금 지사 같은 경우는 탈당했지 않습니까? 탈당이 본물처럼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왜? 새누리당에는 틀 안에 갇혀 이거가 살아날 길이 없다고 판단할 거예요. 그러면은 탈당이 본물처럼 일어나서 제3지대가 만들어지냐. 소위 비패권지대하고 패권지대로 갈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뭐 늘 그 언론에서 나옵니다만은 친박, 비박 나눠져 있죠. 친문, 비논 나눠져 있죠. 이기 때문에 친문, 친박은 같은 상황으로 그래서 패권지대로 갈 것이고 나머지는 좀 비패권지대로 모여갖고 소위 말하는 새로운 어떤 정치 시스템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될 경우는 결국은 뭐냐? 개헌 정국으로 이것을 수습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저도 하나만 덧붙이면 네. 탄핵안이 가결이 돼도 헌재 심판이 이제 전국에 초점이 되겠지만 그래도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 사실은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활발하게 본물처럼 터지겠다. 그것의 상징이 이제 개헌인데 개헌론이 당연히 가결이 돼도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그 이미
많은 정치인들이 개헌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누르려고 그래도 이제는 대한민국을 갖다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걸 누군 눈에도 다 분명하게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 시스템은 대통령이 제왕적이니까 대통령 한 사람만 손에 딱 쥐면 그 손에 쥔 사람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금 휘둘러 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분권형 개헌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개헌 논의가 본물처럼 터져 나오지 상황이 않게 부결된다면 어쩔 수 없이 개헌이 하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가결이 돼도 저희가 개헌 알겠습니다. 논의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허성우 네.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